자, 사회복 실천론 두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인데 여긴 가족이죠. 실천 기술론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은 이제 모델을 본 거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가족, 다음 시간에 이제 집단을 보는 겁니다. 자, 1번은 이건 제7장 가족에 대한 이해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의 기출지문들입니다. 1번, 이제 가족 체계의 순환적 인과성 있잖아요. 이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걸 호혜성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개념이 이제 파문 효과죠. 우리 인행사에서 일반 체계론에서 공부할 때. 자, X가 Y에 영향을 주고, 다시 Y가 X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가 변하면, 한 구성원이 변하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 그러면 1번 보면 선행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이 원인이 X잖아요. 그죠? 가족의 현재 문제를 해결한다. 가족의 현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순환적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순환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직선론적 인과관계, 단선적. 때는 단선적 인과관계라고 해야 돼요. 순환적 인과관계는 어떤 하나가 원인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얘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지만 다시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직선적 또는 단선적 인과관계는 X가 Y에 영향을 준다 하고 끝나요. Y가 X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아셨죠? 여기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거든요. 단선적, 직선적 인과관계에서는. 이건 지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의 외연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연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의가 빠지고 시험에 외연화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분리시키는 거죠. 이야기 치료에서 나오는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외연화, 문제 외연화는 이야기 치료의 기법이에요. 알았죠? 이야기 치료. 가족 치료에서 순환적 인과성과 관련이 없죠. 문제 외연화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순환적 인과성, 다시 한번. 증상을 표출하는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아까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물망처럼 순환적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변화시키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꼭 문제를 표출하는 사람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순환적 인과성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족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구성원에 영향을 주어서 가족 전체의 변화를 일으킨다. 맞죠? 이게 이제 순환적 인과관계입니다. 자, 5번. 가족 개입을 위한 전제 조건에서 가족 문제의 원인은 단선적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순환적 관점이다. 그죠? 순환적 관점으로 파악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6번인데요. 한 가족 성원이 보이는 증상은 가족의 문제를 대신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본다. 그죠? 한 가족 성원이 보이는 증상. 가령 아들이 등교 거부를 해요. 등교 거부를 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왜 보이는 거냐면, 부모의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의 갈등, 부모의 잦은 싸움, 부모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아들이 등교 거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의지가 약해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가족 안에 엄마 아빠가 잦은 갈등,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그 가족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자, 7번.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가구의 범위에 속합니다. 속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8번. 가족은 권력 구조가 있죠? 가족은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권력 구조가 없다, 있지 않다. 틀렸습니다. 애정 공동체는 맞지만 권력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인데, 이중구속은요, 이렇게 이중구속이 나오면 이 앞에 병리적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중구속은 병리적 이중구속과 그 다음에 치료적 이중구속으로 나뉩니다. 이중구속은 상반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자, 이 병리적 이중구속의 특징은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합니다. 반면 치료적 이중구속은
무엇을 선택해도 성공합니다. 맞았죠? 그래서 이 치료적 이중구속이 바로 역설적 개입이에요. 전략적 가족 치료에 역설적 개입. 또는 이걸 이제 역설적 지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역설적 지시, 역설적 개입. 이게 이제 치료적 이중구속이에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이중구속. 여기서는 병리적 이중구속을 지금 얘기한 건데 실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중구속이라고 그냥. 근데 가족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지 않습니다. 틀려요. 우리 시험에 이 병리적 이중구속, 이 이중구속이 사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보기 지문에다 집어넣어서 아버지가 그 철수한테 넌 좀 이야기 좀 해라, 말 좀 해라, 네 주장 좀 얘기 좀 해라. 자꾸 이렇게 혼내는 거야,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철수가 이제 자기가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또 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수 입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혼나, 아빠한테. 말 안 한다고. 근데 말을 했더니 또 혼나.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병리적 이중구속입니다.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사례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면 구두점. 이 마침표는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가족 문제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구두점. 가족 문제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순환적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은 그 가족도 하나의 체계고요. 이 체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체계 간의 순환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데, 자, 엄마와 딸, 이렇게 엄마의 잔소리, 그 다음에 딸의 늦은 귀가. 자, 엄마한테 물어보면 딸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하지. 여기다 마침표 찍는 거죠. 이렇게 되면 딸의 늦은 귀가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딸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딸한테 원인은 엄마의 잔소리죠. 엄마한테 원인은 딸의 늦은 귀가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인데요. 11번. 전문가가 가족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항상성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근데 가족 전문가가 개입을 했을 때, 가족들은 개입 후의 변화보다는 개입되기 이전의 그 생활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가족 항상성을 작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 이제 12번. 자, 11, 12번 관련이 있는데, 가족의 항상성은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가를 결정하는 가족 규칙을 통해서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항상성은 가족이 허용하는 일정 선을 넘는 행위를 차단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규칙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가족 규칙이. 그걸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통해서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버네틱스인데요. 사이버네틱스가 13, 14, 15번. 자, 먼저 전문가의 객관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이다. 맞죠? 자, 1차와 2차 구분해야 합니다.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전문가는 시스템 밖에 존재하죠? 즉, 가족 밖에 존재합니다. 객관적 관찰자가 돼요. 네, 객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가족 밖에서 있으면서 이 가족의 문제가 뭐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의 객관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우리 핵심 요약 노트 제가 그 표 만들어 놨죠. 거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혹시 이 강의 듣고 계시면 제가 제 책을 사라고 유도하는 건 아니고 제 책을 사세요. 근데 이 강의 듣고 계시면 더군다나 혹시 우리 녹화된 영상 듣고 계시면 딱 시험에 맞게끔 다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전문가가 가족 내부에 있으면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족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관성이에요. 여기는 객관적 입장이고. 자, 14번 보세요. 1차 수준 사이버네틱스, 전문가가 가족 내부의 의사소통과 제어 과정을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가족 밖에서. 맞습니다. 자, 근데 15번 봐보세요. 1차적 사이버네틱스에서 자, 가족은 스스로 창조하고 독립적인 실체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분리된 사람으로 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 뒷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가족에 관한 체계론적 관점. 자, 가족이 처한 상황을 구성원의 인식과 언어 체계로 표현한다. 자, 가족이 처한 상황을 가족 구성원의 인식과 언어 체계로 표현. 이게 핵심이에요. 표현하게 해서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도록 한다. 이게 바로 체계론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입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이죠. 우리 사회 구성주의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지역사회복지 이론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서 사회 구성주의. 그리고 이번에 조사론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조사론에서. 그죠? 과학철학에서 이게 나왔는데 사회 구성주의는 사회적 현실을 머릿속으로 각자가 구성하고 있다. 사회 구성주의. 그렇죠?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있어요. 각자가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현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 머릿속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관적인 현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가족한테 접목시키면 가족들이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달라요. 주관적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 현실인 것 같지만 그게 유사한 현실인 것 같지만 유사하지 않은 현실인 거예요. 다. 가족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그걸 이제 인식하고 그걸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 아셨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처한 그 현실이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 거예요. 각자. 주관적인 현실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 정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죠? 문제 정의가 달라지니까 해결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 스스로 단서를 찾아 나가도록 한다. 이게 지금 체계론적 관점에다 집어넣어 틀리금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과거 문제 어차피 선생님들은 과거 문제까지 다 푸는 건 아니니까 옛날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8회인가 9회 때인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을 고르시오 하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정답은 뭐였냐면 며느리가 또는 시어머니가 아마 그때 며느리라고 한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맞죠?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과 며느리가 생각하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환류고리인데요. 환류입니다. 지금 환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류는 두 가지죠. 정적 환류와 부적 환류로 나뉘는데 이 가족 규범이 즉 가족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가족 규칙입니다. 가족 규칙인데 가족 규칙이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죠? 가족 규칙이 유지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부적 환류죠. 그죠? 부적 환류가 가족 규범을 유지하게 만들고 가족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적 환류죠. 그죠? 제가 이걸 열심히 인행사 체계론 강의할 때 날개 쪽에다 이걸 정리해놨고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죠? 일탈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딸이 있을 때 그 딸한테 이 환류에서 정적 부적 환류는 뭡니까? 기준이. 환류는 피드백이거든요. 어떤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근데 여기 지금 피드백을 줬어요. 얘한테. 피드백을 줬더니 그 행동이 피드백을 받고 나서 증폭해버리면 정적 환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피드백을 얘로 피드백을 줬어요. 피드백을 줬는데 얘 피드백을 받은 이 행동이 증폭돼버리면 여기 줬던 이 피드백은 이 피드백이 정적 피드백이다 이거예요. 알죠? 근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행동이 피드백을 받고 나서 줄어들어 버리면 이 행동이 줄어들면 이때 줬던 피드백이 부적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적 피드백이냐 부적 피드백이냐 즉 정적 환류냐 부적 환류냐는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부적 환류는 일탈 행동을 보이는 아이한테 그 엄마나 또 아빠가 꾸중을 하거나 야단을 치는 이 피드백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일탈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아이의 일탈 행동이 감소된 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잔소리 꾸중은 부적 환류가 된 거거든요. 이때는 그 말은 그 아이가 가족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규칙이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일탈 행동을 했는데 아들이 담배를 피워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알게 됐어요. 얘를 이제 혼내서 그랬더니 얘가 더 반항이 심해졌어. 막 집도 안 들어와.
막 반항이 심해져가지고, 막 오히려 대들고 막 싸워.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그건 지금 엄마 아빠의 피드백이 그 아이의 일탈 행동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갈등을. 그러면 엄마 아빠의 피드백은 이때는 정적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정적 완료가 되면, 정적 완료 상황에서는, 그때는 이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면 엄마 아빠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아, 좀 이제 가족 규칙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는 이제 딸이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걔를 이제 혼냈을 때 아이가 오히려 막 친구 집에 자면서 집도 안 들어오고 오히려 가출하고 막 그러면서 갈등이 증폭됐을 때 그러면 아빠 엄마의 그 피드백은 정적 관료인데 그러면 아빠 엄마는 야 우리 때하고 좀 다른가? 그냥 사귀게끔 해주되 건전하게 사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의 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든 이거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일탈행동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부적 완료를 적용하니까 갈등이 증폭됐다. 자, 일탈행동 갈등이라고 하는 여기에 활류를 피드백을 제공했어요. 피드백을 제공했더니 이 갈등이 피드백을 받고 나서 증폭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적이 아니라 정적 완료가 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가족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내용 기능과 관계 기능이 있거든요. 의사소통 기능이 내용 기능과 관계 기능으로 나뉘어요. 의사소통 안에는 의사소통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하는 그 둘 간의 관계에서의 관계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딸한테, 고등학생 딸한테, 애를 넣어서 한부모 가정의 엄마인데, 엄마가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오늘 야근하게 되니까, 네가 동생들 시켜가지고 밥 좀 먹이고, 그리고 재워라. 이렇게 딸한테 부탁을 했다면, 거기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생들 뭐 시키고 밥도 주고 해서 시키고, 그리고, 재워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럼 또 하나는 관계는, 엄마와 딸과의 관계에서 엄마가 딸한테 의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의존 관계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 속에 내용과 관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내용 기능, 관계 기능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가족 규칙인데, 가족 규칙은 둘로 나뉘어요. 가족 규칙은 암묵적 규칙과 명시적 규칙, 명시적 규칙으로 나뉘어요. 근데 명시적 규칙은 기능적이고 암묵적 규칙은 역기능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암묵적 규칙, 역기능적임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다 틀렸습니다. 명시적 규칙이든 암묵적 규칙이든 기능적일 수도 있고 역기능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이, 그러니까 암묵적 규칙이나 명시적 규칙이 가족의 건강성 또는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그게 역기능적이 될 수도 있고 기능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았죠? 명시적 규칙이기 때문에 걔는 기능적이고 암묵적 규칙이니까 얘는 역기능적이고 그게 아니라. 알았죠? 그래서 명시적 규칙이든 암묵적 규칙이든 기능적일 수도 있고 역기능적일 수 있다. 가족의 건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알았죠? 명시적 규칙은 가족들이 딱 정해놓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는 규칙이에요. 가령, 가족 규칙은 부모가 이제 규칙을 만들어내니까,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라. 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얼굴을 씻어라.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얼굴을 씻도록 시켰어요. 뭐, 이게 얼굴 씻지 않고 밥 먹으면 막 혼내고 그랬는데, 근데 그 규칙을 정해놓은, 그러니까, 또는 뭐, 일요일에는 뭐, 교회에 가라, 또는 성당에 가라, 또는 뭐, 절에 가라, 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규칙은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가족들 간에 말 그대로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가령 부모님이 혼자 계시면, 이제, 자녀 중에 누군가 모셔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명절에는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 따로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보면은요, 어떤 결과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원인.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냐, 하나의 원인이냐, 이게 중요해요. 원인이 하나래요, 원인이. 자, X와 Y 관계에서 이게 원인이잖아요. 결과예요. 원인은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인은 하나인데, 어떤 결과에 하나의 원인이 작용하였는지 보는 거. 하나의 원인이니까 결과는 다양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 결과가 다양하니까 다규결선입니다. 알았죠? 다. 동기결이 아니라 다규결선. 어떤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하고 나서 행복도 생기고 또는 새로운 자녀도 출산하게 되고 또는 새로운 시댁 또는 뭐 처가 또는 뭐 다양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다규결성입니다. 근데 이제 동규결성은 동규결이잖아요. 동규결이니까 결론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규결이라면 결과가 하나야 한다는 뜻, 결과가. 결과가 하나의 결과. 그러면 원인은 어떻게 돼요, 원인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원인으로 하나의 결과로 이르게 된다. 이게 동규결이 이게. 여기는 지금 다규결이고, 여기는 동규결. 어떤 사람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으면 그 실직이라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지금 다규결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장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8장입니다. 가족문제 4장 이제 8장. 하위체계의 경계가 경직된 경우, 지나치게 간섭이 증가되는 것은 경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경계가 없을 때 막 간섭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경직된 경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희미한 경우 또는 모호한 경우 또는 밀착된 경우죠. 밀착된 경우. 그렇습니다. 자, 하위체계 경계가 희미하면 지금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하면 거의 이게 경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호한 정도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희미한 경우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감소합니까? 아니죠. 희미한 경우가 아니라 이때는 막혀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직된 경우 또는 이제 분리된 경계라고 하는데 이걸 분리된 경계 또는 유리된 경계라고 합니다. 유리된 경우.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감소하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그 부모 자녀 관계에서 기능적이다. 하위체계 경계, 가족 내 경계, 내부 경계죠. 가족 내부 경계선에서 기능적인 것은 하나죠. 명료한 경계입니다. 밀착된 경계가 아니라 여기 밀착된 경계 지금 여기 지금 희미한 모호한 밀착된 경계, 그 다음에 경직된 경계, 분리된 경계, 유리된 경계, 얘들은 역기능적이죠. 기능적인 것은 분명한 경계, 이걸 분명한 경계 또는 이걸 명료한 경계 또는 명확한 경계 또는 유연한 경계라고 해야 돼요. 알죠? 틀렸고요. 자, 유연한 경계가 나왔잖아요. 유연한 경계가 좋은 거예요. 유연한 경계를 가진 가족 구성원은 경계가 모호하다. 아니죠? 명확한 겁니다, 오히려. 이 모호하다라고 했으니까 모호한 경계가 되겠죠? 여기 희미한 경계, 그죠? 여기 이제 희미한 경계 또는 모호한 경계 또는 밀착된 경계일 때 경계가 모호합니다. 틀렸고. 자, 25번. 하위체계 경계가 희미한 경우는요. 희미하면 경계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아까 지나치게 간섭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붓게 되니까 감정의 하별 현상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자, 27번인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밀착된 경계는 하위체계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보면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균형을 유지하는 건 좋은 거니까 밀착된 게 아니라 아까 분명한 경계, 그러니까 분명한 관계 또는 명료한 관계 또는 유연한 관계일 때 균형을 유지합니다. 드렸습니다. 자, 밀착된 가족은 경계의 투과성이 높아서 체계 간의 구분이 어렵겠죠. 그죠? 붙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 29번. 자, 지금 여기 보면은요. 29번하고 30번은 얘는 지금 앞서 지금 봤던 경계는 가족 내부 경계선을 얘기한 거예요. 가족 경계는 내부 경계선과 가족 내부 경계선과 그 다음에 가족 외부 경계선, 외부와의 경계선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앞서서는 내부 경계선을 지금 얘기한 거고 이제 여기는 외부 경계선인데 방위명 가족은 가족 외부와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방위명은. 그래서 이게 혼돈된 경계죠. 방위명 가족은 혼돈된 경계예요. 가족 외부 경계선 얘기할 때. 근데 경직된 경계, 즉 가족이 다수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족이 다수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족이 개방형 가족 체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외부와. 이 개방형 가족 체계 이건 그죠? 이건 지금 개방형 가족 체계거든요. 이때 경계는 명확한 경계입니다. 명확한 경계예요. 가족 외부 경계선에서. 우리 이제 경제적 경계는 폐쇄 체계의 가족이죠. 얘는 폐쇄 체계. 폐쇄형 가족 체계, 그죠? 그러니까 폐쇄 체계인 경우에요, 가족이.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은 다시 가족 내부 경계선 문제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정직된 경계를 가진 가족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니죠. 너무 독립적이에요. 가족이 따로따로 노는 경우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지금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게 경직된 경계가 분리된 경계였죠. 또는 유리된 경계였죠. 아까 가족 내부 경계선에서. 그래서 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된 것은 경직된 경계가 아니라 모호한 경계겠죠? 모호한 경계 또는 희미한 경계 또는 아까 밀착된 경계.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32번. 가족 사정도구인데 이제 가족 사정도구.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은 생태도 아닙니다. 틀렸죠?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생활 주기표입니다. 또는 이걸 생애 주기표라고 하죠? 생애 주기표. 여기 앞에다가 이제 가족 생활 주기표, 가족 생애 주기표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지금 생활 주기표로 이렇게 나와졌네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생태도를 작성한다가 아니라 생활 주기표를 작성한다라고 해야 돼요. 또 한 번은 가족 지도로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건데 가족 지도 아니죠. 이것도 생활 주기표예요. 생활 주기표.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참고로 이 가족 지도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해당되죠. 이번에는 이제 구조적 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가족 지도를 올해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 이제 가족 사정 도구에서 가계도인데요. 가계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종단, 횡단, 통합적인 가족의 속성 파악 가능합니다. 근데 환경 들어가면 안 되죠. 가족과 환경과의 경계의 속성 안 되죠. 이제 가계도는 가족 내부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족과 환경으로 가면 생태도로 줘야 하고, 자, 가족이 위치한 지역 사이의 안정성과 쾌적성은 생태도입니다. 생태도. 가계도가 아니라, 자, 여기가 이제 가계도였고, 생태도. 자, 여기 보면 가계도를 틀리게 만들 때에는 생태도의 내용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나와요. 하면 생태도는 틀리게 낼 때 가계도의 내용이에요. 이건 세대간의 반복 유형은 가계도입니다. 생태도가 아니라 틀렸죠. 이 생태도는 진행 과정, 종결 과정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정도구니까 무슨 사정 단계에서만 사용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40번. 생태도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죠. 가족 탄력성 평가 척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족 탄력성 평가 척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생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고. 자, 올해 시험에서요. 24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가족 치료 모델과 가족 사정 도구의 연결 문제가 나왔는데 부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가계도를 사용합니다. 맞아요. 자, 근데 민우친의 구조적 모델에다가 생태도를 넣었어요. 이 생태도는 가족 치료 모델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여기서. 왜냐면은 우리 가족 치료 모델, 민우친, 부엔, 사티어, 그 다음에 해결 중심 가족 치료,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이야기 치료가 우리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들은 모두 다 가족 내부 또는 세대 간의 그 가족 세대 간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외부 환경에 대한 개입이 아니에요. 외부 환경에 대한 개입은 이제 별도로 우리 시험에 가족공호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도는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죠? 가족과 환경. 그래서 생태도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생활력표. 시기별 가족의 중요 사건이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죠? 즉, 생활력표가 생활력 도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지금 생활력 도표로도 나왔고, 생활력표로도 그냥 나왔네요. 그죠? 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죠? 맞죠? 왜? 가족 생활력 도표. 이 생활력 도표는 생활 사건, 가족 생활 사건을 계열적으로, 시간의 흐름별로,
정리한 거거든요. 이 클라이언트가 뭐 2000년생인데 2000년에 예를 들어서 1살, 2001년에 2살 이렇게 그 1살 때 있었던 문제나 사건 이걸 시기별로 쭉 정리를 하고 있어서 시기별 가족의 중요 사건이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 사건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일 때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정 도구가 특히 유용하다 이거예요. 자, 종단적 생활 사건. 종단적은 시계열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생활력 도표예요. PI 척도가 아니라. 그죠? PI 척도가 아니라.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6번인데요. 46번은 가족 그림은 누구 거예요, 이거? 가족 그림은 사티어 거예요, 사티어 거. 사티어의 경제가족 치료의 계기법이죠. 사회적 지지의 유형. 사회적 지지의 유형. 누구예요? 사회적 관계망표죠? 당연히 가족의 환경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여기 가족의 환경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생태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뒷부분은. 근데 이제 여기 사회적 지지 유형을 구분하고 가족의 환경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관계망표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사회적 지지 유형. 그죠? 사회적 지지 유형. 자, 그 다음 47번.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표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사회적 관계망표고 사회관계망 그리드, 사회관계망 격자, 그리드 또는 사회관계망표 이렇게 나오는데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 조각이에요. 가족 조각, 사회적 관계망표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부터는 이제 가족 치료 모델들이죠. 여기가 이제 48번부터 9장입니다. 가족 대상 실천 기법 해가지고 가족 치료의 다양한 접근, 가족 치료 모델들이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데, 모델 6개가 나오고, 그 모델 6개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2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모델에서. 자, 먼저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예요. 민우친 거부터 나왔습니다. 자, 가족 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 구조적 가족 치료. 가족의 역기능을 유발하는 가족의 위계와 경계의 변화, 즉 가족 구조죠, 이게. 이게 구조예요, 가족 구조. 가족 구조. 그러니까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는 것인데 가족 구조는 가족의 위계, 경계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모델과 주요 개념과 기법을 연결하는 문제예요. 구조적 모델 하위 체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민우친의 가족 내부 경계선의 변화, 이 경계 만들기인데요. 하위 체계, 그 경계. 자, 여기 균형 깨트리기도 구조적 가족 치료의 계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그 기법이 어떤 모델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델의 계기법을 알아야 돼요.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계기법들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균형 깨트리기 맞죠? 맞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기법을 고르시오. 대표적인 기법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합류하기 맞습니다. 경계 만들기 맞습니다. 근데 탈삼각화 누구 거예요? 보현 거죠?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죠? 틀렸습니다. 자, 이거 작년에 나왔는데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을 바르게 짝진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합류하기 맞고 경계 만들기 맞았는데 가족 그림 누구 아까? 가족 그림 아까 나왔죠? 가족 그림이 아까 몇 번에서 있었어요? 아까 46번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46번에서 이거 사태어 겁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52번 가족치료 모델 개인 목표와 기법 연결하는 거. 이번엔 또 나왔는데 올해 거예요. 이거 구조적 모델 역기능적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 그죠?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다. 뼈대를 바로 세우자. 제가 민우친 구조적 가족 치료. 자, 합류. 맞죠? 맞아요. 자, 이 합류가 나왔는데 합류는 가족의 역기능적 패턴을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역기능적 패턴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패턴 자체를 역기능적 구조의 패턴 자 재구성하는 것은 이건 재구조화죠.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 이 교류의 재구조화인데
자, 이 합류는 말 그대로 가족과 합류하는 거거든요. 라포 형성하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들렸습니다. 자, 여기 합류를 보니까요. 사이복사가 가족의 말투나 몸짓을 따라한다. 예, 이제 올해 합류가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나왔는데. 자,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에서 가족이 기존의 의사소통과 행동 양식을 지속하도록 사회복사가 따라가며 권장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은 유지가 아니라 추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추적이 이번에 제가 삐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추적하기가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정답은 아니었는데 보기 지문에는 나왔었어요. 정답은 아니었는데 보기 지문에는 나왔었어요. 근데 이 합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합류하기는. 지금 여기 사육사가 가족의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는 거 있죠? 이거 모방이에요, 모방. 그리고 여기 가족의 기존의 의사소통과 행동 양식을 지속하도록 사회복사가 따라가면서 권장하는 기법은 이 추적이에요, 추적. 추적.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유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유지가.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기출문제 24회 기출문제 기술론 올해는 A책형으로밖에 없어서 뭐 B책형이 있었던 건 없었으면 올해 그냥 단일책형으로 시험 봤거든요. A형 책형으로. 그래서 37번에서 기술론 그러니까 2교시 37번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추적이 요렇게 물어봐서 추적. 그러니까 여기 모방이거든요. 이거 가족의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가령 남편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으면 사회복사도 같이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안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면 안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면 안경을 만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류는 라포를 형성하는 거니까 이게 모방입니다. 근데 이게 모방이라고 나오지 않고 합류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합류 중에서도 모방인 거예요. 유지는 가족 권력이 만약에 아버지가 가족 권력이 있는 경우면 아버지 제가 아들에게 또 아드님에게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가족 내 그 구조를 유지 되는 상황으로 인정하면서 그 분위기에 들어가 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떻든 이게 이번에 추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56번 보면 경계 만들기는 미너친의 구조적 가족 주례 계획 기법이잖아요. 근데 유리딘 하위 체계에서는 가족의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가족 경계는 아까 자, 여기 세 가지인데 밀착된 가족 경계. 그 다음에 모호한 가족 경계 또는 희미한 가족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한 가족 경계 또는 명료한 가족 경계 또는 이제 명확한 가족 경계 또는 유연한 가족 경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직된 가족 경계 또는 같은 건데 분리된 가족 경계 또는 유리된 가족 경계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가족 경계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죠. 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 다음에 분명한 가족 경계는 이런 점선입니다. 밀착된 모호한 가족 경계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이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점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 알죠? 경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역기능적. 그럼 여기 가운데가 이제 기능적이고. 그러니까 역기능적 가족 경계를 기능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경계 만들기죠? 근데 여기 보면 개인의 독립성을 고양해야 한다. 독립성을 고양해야 하는 것은 너무 붙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밀착된 경계. 이거죠? 유리딘이 아니라. 여기 너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독립성, 자율성을 갖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게끔. 여기는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너무 독립적이니까 여기서는 서로 상호 간에 지지할 수 있게끔 하고 서로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또 따로따로 노니까. 여기는 지금
밀착된 하위체계 또는 이제 모호한, 희미한으로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림 이거 틀렸고. 자, 이건 맞았고. 자, 그 다음 57번. 아까 균형 깨트리기 나왔잖아요. 누구? 민우친 거. 그죠? 균형 깨트리기. 지배적인 남편과 온순한 아내 사이에서 사육사가 아내 편을 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아내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균형 깨트리기죠? 맞아요. 민우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우친. 그 다음 여기부터가 이제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인데요. 자, 다세대 가족 치료의 개인 목표. 가족 구성원들의 불안 감소입니다. 이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이 불안 감소. 중요하죠? 불안하니까 분할을 못하는 건데, 불안 감소 및 미분화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 분할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59번. 보현, 모델, 자아 분화. 그 다음에 주요 개념에서, 그 다음에 탈삼각화. 맞죠? 맞아요. 자, 이번에 나왔는데, 다세대 모델.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 다세대 모델. 불안 경감과 자아 분화 촉진. 맞죠? 근데 구조적 지도로 나왔어요. 이 구조적 지도가 도대체 뭐냐? 구조적 지도가 바로 가족 지도예요. 아까 가족 지도를 어디서 봤냐면, 가족 지도 어디서 봤어요, 이거? 가족 지도 민우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우리 민우친 거, 우리 핵심 요약 노트에서는 206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족 지도, 제가 이제 구조적 지도라고 같이 가로해가지고, 넣어줬어요. 올해 시험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용어가. 자, 그 다음 61번.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과 기법. 가계도 작성하죠. 보현. 그죠? 그 다음에 해석해서 가족의 정서 관련을 이해한다. 맞고요. 자, 62번. 다세대 가족 치료의 기법이 적용된 사례, 다세대 전이 가족의 관계 형성이나 정서 증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는 거죠. 맞죠? 자, 자아 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분화 수준이 높으면 성숙한 사람이죠? 자아 분화 수준이 높으면 삼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맞죠? 자아 분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삼각관계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아 분화가 높은 아이는 부모가 싸움할 때 서로 싸우면 어느 특정 부모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하는, 부모님이 싸우면, 지금 부모님이 싸우는 건 서로 엄마 아빠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해결은 엄마 아빠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 개입돼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4번.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 분화 수준이 낮으면 미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적응력과 자율성이 커진다. 틀렸죠? 적응력과 자율성이 커진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것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가 틀렸어요. 그죠? 64번. 65번으로 가면,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기법이 적용된 사례, 자아 분화. 가족의 빈곤 상황에서도 아동 자녀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되죠? 맞습니다. 그죠? 자,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안의 자율성이 증가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틀렸죠?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 그죠? 틀렸습니다. 67번. 이번 나온 거예요, 이게. 삼각관계에 포함된 자녀는, 삼각관계에 포함됐다는 것은 부부 간의 갈등, 엄마 아빠가 갈등이 있는데, 자녀가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죠? 부모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자아 분화 수준이 높아진다? 틀렸죠?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 때 삼각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아이가. 낮은 자녀가. 아셨죠? 그러니까 부부 간의 갈등, 부모가 갈등이 있으면 그거는 엄마 아빠의 문제인 거지. 물론 걱정은 되지만, 자녀 입장에서 걱정은 되지만, 자기가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엄마 아빠가 해결할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삼각관계에 들어가지 않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자, 보현의 가족 치료 기법의 적용 사례. 역설적 지시.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이것도 옛날에 질문 많이 받았던 것이거든요. 뭐냐면, 아니,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의 역설적 지시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그걸 고민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보엔의 가족치료 기법이 적용이 됐냐, 안 되냐, 그러니까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기법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겁니다. 역설적 지시는 누구 거예요? 전략적 가족 치료죠? 전략적 가족 치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분리시켰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외현화죠? 외현화를 지금 말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남편. 자기중심적인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아내에게 남편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남편에서 자기중심성을 그 문제를 남편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여기가 남편.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이 남편을 통해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 위헌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와 남편을 분리시킨 거죠. 이게 문제 위헌화예요. 다세가 치료가 아니라 이야기 치료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보엔 가족 조각으로. 가족 조각 누구 거예요? 사티어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사티어라고 해야 돼요. 사티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티어예요. 사티어. 경제적 가족 치료. 가족 조각을 통해서 가족 내에 숨겨진 가족 규칙, 가족 신화를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가족 조각을 하는 경우에 가족 조각을 하고 나서 조각한 사람도 마지막에 조각에 들어가서 자세를 취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는 사티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의사소통이 나오죠? 의사소통. 일치형의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불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죠? 이걸 나눴는데 불일치형을 다시 넷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회비를 계산하는데 사티어가 싸게 보니까 회비 안 내려고 하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혼란스럽다. 자,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일치형은 기능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불일치형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고, 자, 이걸 나눌 때 기준은 뭐냐면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죠? 자아 존중감이에요. 자존감, 자아 존중감인데, 자, 여기 기능적 의사소통인 여기 일치형의 의사소통은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높을 때 사용하는 의사소통이에요. 반면 여기 불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일치형의 의사소통의 이유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알았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바꿔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자존감이 낮은 것을 자존감이 높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존감이 향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경험적 가족 치료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치료 목표예요.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4번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개선이나 증상 제거보다 개인 성장에 더 초점을 둔 거예요. 그죠? 요것보다 이 자존감의 향상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가족들의 자존감의 향상. 즉, 가족이 더 건강해지게 되고, 더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장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자, 75번인데 이번에 나왔는데 경험적 모델. 증상 제거라고 해서 틀렸죠? 아까 지금 74번에서 증상 제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적 가족화. 이 동적 가족화가 바로 가족 조각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가족 조각이라고 나오지 않고 동적 가족화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적 가족화는 맞아요. 근데 증상 제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 사티어에서 빙상기법. 맞죠? 사티어의 기법에 해당됩니다. 빙상기법. 빙상기법은 2번 나왔는데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의 계기법에다 빙상기법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사티어 사통 유형. 초이성형은 자신도 무시하고 타인도 무시하고 상황을 존중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무시. 이제 초이성형입니다. 틀렸고.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자신을 존중 또는 무시, 타인을 존중 또는 무시, 그 다음에 상황 존중 무시. 이걸로 구분해야죠. 의사소통 유형. 자, 그 다음에 78번. 78번입니다. 비난형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어려운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어려운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초이성형이죠? 비난형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모든 것이 자녀 때문이라고 하면서 외롭다. 누구 때문이라며, 그죠? 비난형이죠, 이게. 비난형. 이게 틀렸고. 자, 이제 80번으로 와서
80번을 보니까, 자, 80번은 해결 중심 가족 치료네요. 그죠?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인수버그 부부의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인데, 자, 모델과 주요 개념 기법입니다. 해결 중심 모델, 강점과 자원, 예외 질문 모두 맞네요. 자, 그럼 81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예외 상황을 찾아서 확대한다. 맞죠? 그래서 예외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은 탈이론적이죠? 탈이론적, 그 다음 비규범적이죠? 그죠? 이론적, 규범적, 틀렸습니다. 이게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거 3개 더 놨는데, 탈이론적, 비규범적. 이번에 맞고, 탈이론적, 비규범적. 맞죠? 이건 틀리긴 나왔고, 이건 다 맞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견해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탈이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적인 이론 틀에 맞춰가지고 개입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비규범적인 것은 규범적인 접근의 반대말이 비규범적이잖아요. 규범적인 접근은 정상적인 가족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이 규범적 접근이에요. 근데 비규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규범적인 접근은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부부가 친밀해하고 또는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 비해서 권위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이 기준을 정해놓는 게 규범적 접근이에요. 또는 정상적인 가족이란 이런 거여야 돼라고 하는 이걸 정해놓고 개입하는 것이 규범적인 건데 여기서는 비규범적입니다. 즉 정상적인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모델에서는.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어떤 게 정상적인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하지도 않고 여기서는 가족이 원하는 변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가족이 뭘 원하는지 원하는 변화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자, 85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족이 어떻게 대처해 갈까요? 여기 지금 대처 질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가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 왔나요죠. 자, 이게 이제 생존 질문이에요. 생존 질문. 또는 이제 이걸 극복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선생님이 제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다. 죽고 싶었다. 얘기하면 당신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생존할 수 있었냐. 그걸 극복할 수 있었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예요. 드렸습니다. 자,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횟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었냐. 이것도 대처 질문이에요. 맞죠? 정말 그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대처했길래 그 잔소리를 횟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었냐 이 얘기예요. 자,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자, 뭐가 달라지면 오늘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다고 보람을 느낄까요? 이거거든요. 이 보람 질문입니다. 근데 이 보람 질문은 우리 1급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요 질문은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나왔는데 우리한테는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1급 시험에서 나온 것보다는 공무원 시험이 쉽거든요.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은 되게 쉬워요. 쉬운데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복지학 개론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나머지 영어나 국사나 그 다음에 그 행정법 총론 이걸 이제 공부해야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본래는 1급 시험에 나온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얇게 나오는데 1급 시험보다 훨씬 얇은데 근데 이게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에. 우리 시험은 안 나왔는데도 지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봤고 그 다음에 88번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뭐예요? 대처 질문이죠? 대처 질문입니다. 틀렸어요. 당신 아버지께서 여기에 계시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아버지한테 당신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어떻게 변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아버지는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그죠? 관계성 질문입니다. 그죠? 재혼하신 아버지께서 여기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또는 재혼하신 아버지께서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계성 질문입니다. 이거 다. 자, 91번 이번에 나왔는데요. 두 분이 싸우지 않을 자, 91번 관계성 질문. 자, 두 분이 싸우지 않을 때 언제인가요? 이건 관계성 질문이 아니라 예외 질문이죠? 예외 질문.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맨날 싸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싸우지 않을 때가 있나요?
싸우지 않을 때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남편은 365일 술을 마셔요. 우리 시험에 이전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차피 우리 선생님들 옛날 문제는 안 풀 거니까. 근데 옛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내가, 우리 남편은 365일 술 마신다고 하니까 사회복사가, 그래도 혹시 술 마시지 않은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대화문을 박스에다 집어넣고 물어본 질문이 뭐냐? 예외 질문이죠? 자, 상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 이 변화 질문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상담 전을 빼고 변화 질문인데, 상담 전 변화 질문. 상담 예약을 한 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게 맞죠?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 치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노력을 했을 것이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그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본 겁니다. 지금 해결 중심 모델의 비판점 한계점에서 사회복사들이 이걸 임시 대응적 기법이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판점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가 해결 중심 가족 치료고요. 이제 5번째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94번.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인 목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서 제시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도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활용. 그 제시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 변화. 구체적인 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또는 이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만들어 온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전 문제에서 박스에다가 2줄인가 3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모델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얘가 보기 지문에 박스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갔던 문장입니다. 이렇게. 근데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힘의 우위에 따라서 대칭적 관계, 그 다음에 보완적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초보완적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초보완적 관계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말한 게 누구냐면,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128번에다 넣어놨죠? 128번에서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가족 치료 모델 주요 개념 기법에서 전략적 모델, 활주고리 맞죠? 그 다음에 재구성 맞습니다. 맞습니다. 악순환적 고리. 가족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문제 그 해결 방법을 잘못된 해결 방법인데 열심히 해요. 해결이 되지 않죠. 왜? 해결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가족들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면 악순환적 고리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그 악순환적 고리, 활주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 97번. 증상 처방, 고된 체험 기법을 지시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역설적 지시, 역설적 개입입니다. 고된 체험 기법, 이게 실현 기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역설적 지시 또는 역설적 개입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또는 역설적 의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역설적 의도. 근데 역설적 지시는 셋으로 증상 처방,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실현기법, 그 다음에 제지기법이에요. 자, 우리 역설적 지시, 역설적 개입은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입기법이면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기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기법으로도 알고 있으라고 했죠? 근데 제가 아까 이중고속 얘기하면서 얘는 무슨 이중고속이다? 얘는 치료적 이중구속이다. 아까 병리적 이중구속은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했지만 치료적 이중구속은 무엇을 선택해도 성공하거든요. 치료자의 말을 따라도 성공, 문제가 해결, 치료자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돼요. 맞죠? 따라도 해결되고 무엇을 선택해도 성공해요. 알았죠? 자, 문제를 유지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문제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거죠? 뭐요? 위헌화가 아니라 아까 위헌화는 뭐였죠?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분리시킨다. 그죠? 근데 이렇게 문제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아예 하도록 지시해버리는 것은 역설적 개입이죠. 역설적 지시. 그죠? 역설적 지시예요. 또는 역설적 개입.
들렸죠? 자, 문제 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해버린다, 오히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 가족 지원 모델.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문제 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역설적 지시다. 100번. 그 다음, 자, 101번. 이번에 나왔는데요. 변화에 대한 가족의 저항을 활용했다. 가족의 저항을 활용했다. 증상 처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증상 처방인데, 처방. 증상 처방에게 저항을 활용하여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시적 기법을 사용한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역설적 지시 아까 보면 여기 증상 처방이나 고된 치용 기법을 비지시적이 아니라 지시적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시적으로 활용한 거거든요. 역설적 지시라고요, 지시. 그렇죠? 지시적으로 활용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역설적 지시에서 증상 처방이긴 하지만 이게 증상 처방이거든요, 이 문장이. 증상 처방은 역설적 지시니까 지시적 기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근데 틀렸습니다. 이걸 지시적 기법이라고 하면 여기 그냥 안 되고 증상 처방 기법이라고 했어야지 돼요. 증상 처방 기법이라고. 제가 이 문제 42번이거든요. 올해 시험에서 42번이었어요, 이게. 42번인데 42번에 1번이 이제 가정기법이 삐껴나왔고, 이번에. 그 다음에 2번이 밀랍 모델에서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가 이번에 사실상 삐껴나온 거고,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가 이렇게 사실상 내용 뭐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게 시험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순환적 질문이 또 나왔고,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이 문장이 나왔고, 5번에서 재지기법이 나와줬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가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사실 명확하게 2번에서 명확한 답이에요. 3번, 2번이. 여기서 지시적 기법을 틀린 문장으로 처리한 이유는 뭐 과제를 부여하거나 말 그대로 단순한 지시하는 지시적 기법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지금 그런 지시적 기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 처방 기법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119점 맞은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을 저한테 많이 줘요. 이게 혹시 이번 시험에서 틀린 문제 없나요? 왜냐면 이제 한 문제가 오류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한번 이의 제기해봐라 라고 해서 정리를 또 카페에다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출제위원이 이걸 받아들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면 이게 이제 복수정답이 되고, 출제위원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제 명확하게 법률 조문 같은 경우 규정이 딱 명확하잖아요. 규정이 명확한데 그 오류로 내면 그건 뭐 짤 없이 그냥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출제자의 의도가 이제 여기에 중요하잖아요. 출제자 의도에서는 나는 이거 지금 지시적 기법, 이거 역설적 지시의 지시적 기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단순한 지시를 내리는, 과제를 부여하는 이런 지시, 이런 지시가 아니니까 이거 이거 틀린 거다, 이거 충성 처방이지 않냐, 이렇게 지금 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죠?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102번 경계 만들기. 부모와 딸의 갈등 상황에서 딸에게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관심과 염려의 의미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경계 만들기가 아니라 뭡니까? 재구성이죠? 재구성이에요. 다시 한번. 가족 성원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이 재구성이죠? 그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딸 입장에서는 지금 부모가 자기를 과도하게 지금 통제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딸한테 엄마 아빠가 너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그것은 너에 대한 관심이다. 너에 대한 염려다. 하고 다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알았죠? 다시 정의를 내린. 그래서 이제 이 재구성은 재정이라고 하잖아요. 재정이라고 합니다. 재구성을. 그죠? 요거. 자, 근데 이 104번 봐보세요. 104번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맞는 문장으로. 지금 아까 말했던 아마 기출문제집 보면 42번 보시면 42번 올해 선생님들 기출문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출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알려면 해석이 좀 명확해야 돼요. 자세하고. 그래서
그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해설이 딱랑 두 줄만 나와 있고, 막상 이 문장이 왜 맞았는지 설명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혹시 올해 거 기출문제를 그냥 봐야겠다. 그냥, 가령. 지금 뭐 1300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 올해 거 기출문제 한번 문제도 보고 해설도 좀 자세한 걸 좀 봐야겠다 싶으면, 이번 기출 해설서 보시면 됩니다. 올해 거. 근데 여기 밀란 모델에서는 봐보세요. 가족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긍정적 의미 부여 기법을 사용한다. 이 긍정적 의미 부여, 이게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의 이 재정이죠. 이 재정의를 밀란학파에서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사한데 이제 사실은 좀 다른데, 유사한데 이 밀란 모델이 나왔어요. 전략적 가족 치료는 학파가 세 가지 학파예요.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밀란학파, 밀란학파. 그 다음 또 하나가 MRI 학파예요. 학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떻든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의 재정의를 밀란학파가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 기법으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달라요. 뭐냐면 아까 재정의는 여기 지금 과도한 통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그 딸한테, 저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딸한테, 엄마의 잔소리는 너에 대한 사랑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문제에서, 그 엄마의 잔소리에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냈다기보다도, 완전히, 그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뒤집어 버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과도한 통제는 너에 대한 관심이야.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냥 정의를 내려준 거죠. 근데 여기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는 말 그대로 그 행동에서 긍정적인 걸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이의 등교 거부증.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치료자가 그 엄마한테, 어머니,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집에 혼자 있는 어머니, 혼자 외롭게 있는 어머니가 외로울까봐 아이가 집에 같이 있고 싶어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예요. 알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행동에서 상황을 뒤집어 버린 게 아니라, 상황 반대로 뒤집어서 정의를 내려준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그 행동에서 긍정적인 걸 찾아낸 거예요, 지금. 아이가 지금 학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외로울까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자, 이거 가족의, 이 엄마는, 얘가 그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구나. 얘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막 혼내지만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의 응집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한 기법이다. 맞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봐보세요. 그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순환적 질문이에요. 순환적 질문. 예외 질문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 기법의 예외 질문 아니잖아요. 그죠? 예외 질문 누구 거였어, 아까? 해결 중심 가족 치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틀린 걸 알 수 있는데, 순환적 질문입니다. 틀렸고요. 순환적 질문은 가족 문제의 순환성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갈등이 있을 때, 그 부부 갈등에 대해서, 왜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지, 혹시 만약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복사인제, 그 남편한테, 그러면 혹시 아내가 잔소리할 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누구 편을 드냐? 그러면 이제 남편이, 보통은 내 편을 든다. 또는 뭐 아내 편을 든다. 라고 하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당신 편을 들거나 아내 편을 들 때, 그럼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내의 그 관계를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순환적 질문, 또는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철수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빠인 철수는, 또는 동생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지금 순환적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봐보세요. 이제 이야기 치료죠, 여기가.
이야기 치료,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7번까지인데, 가족의 상호작용력을 확인하고 문제를 위원화한다. 문제 위원화, 누구예요? 이야기 치료죠? 이야기 치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8번부터 보면, 아까 가구 나왔잖아요, 가구. 아까 가구가, 문제가, 7번에서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가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단독도 해당이 된다고 했죠, 아까. 1인도 가능하죠, 그죠? 가구는 1인,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은 이중구속이죠? 이중구속이고. 자, 110번. 최초의 일탈 상황을 증폭시켰다. 피드백을 줬더니 증폭됐다. 그러면 정적 피드백이죠? 정적 환류입니다. 그 다음에 일탈 위기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멈추겠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다. 줄어들게 했다는 거죠? 가 부적 완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의 의사소통은 아까 사실적인 정보, 내용 기능이죠? 그 다음에 관계 속성, 그 의사소통 내에 서로의 관계, 이 관계 기능이죠? 둘 다 있는 거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의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주요 사건을 연대기적, 아까 종단적으로 또는 시계열적으로 정리하는 표가 생활력 도표죠. 아까 생활력 표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 생활력 도표 또는 생활력 표 이렇게 나왔죠, 아까. 그 다음에 113번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구분했다. 아까 뭐였죠? 사회적 사회 관계망 그리드 였죠? 사회 관계망 표 또는 격자 또는 그리드, 그죠? 격자. 사회 관계망 격자 또는 사회 관계망 표. 자, 114번.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사육사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들로 하여금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실현이죠? 실현은 누구 겁니까? 민우친 겁니다.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가족과 합류란 사육사가 자신을 가족 상호작용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육사가 가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합류에 세 가지가 있었죠. 추적, 그 다음에 유지, 모방. 그래서 추적이 문제가 나왔다고 했고 아까. 그다음에 이제 116번. 가족의 아이체계 간의 경계 만들기 위해서 거리를 두어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밀착된 하율체계 또는 이제 모호한 또는 희미한. 그죠? 그 다음, 각 개인이 가족 내 정서적 체계 균형을 이루는 힘으로 정신 내적인 개념, 동시에 대인 관계적 개념, 자아분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아분화는 가족 내에서, 개인이 가족 내에서 정신 내적인 개념은 아까 엄마 아빠가 부부 갈등이 심해요. 뭐 이혼 지경이야 지금. 아이가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있으면서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싸우고 갈등이 너무 지금 심한데 거기서 정서적으로 분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싸우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정신 내적인 분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적 개념은 엄마 아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엄마 또는 아빠한테 그건 엄마 아빠의 문제이고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엄마 아빠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대인 관계적 개념이에요. 자아분화가. 그래서 이제 정신 내적 개념인 동시에 대인 관계적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118번은 부모가 불안이 증가될 때 그들의 갈등, 즉 자신들의 미분화된 정서적 문제를 자녀한테 전가시켰다. 이번에 또 이렇게 나왔죠. 119번은 동일한 건데요. 가족 투사 과정입니다. 이것도 가족 투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부모가 여기 보니까 부모가 불안이 증가될 때 자신의 미분화된 정서 문제, 즉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자녀에게 가장 취약한 자녀에게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세상은 위험해. 그 세상은 사기꾼들 뿐이야. 응? 사람 함부로 믿지 마. 세상은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인관계 문제에서도
믿지 마라고 하고, 대인관계 불안, 또는 세상에 대한 불안, 또는 이제 세상은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야. 이 완벽주의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자녀한테 계속 얘기하면 그 자녀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가족 투사 과정이에요. 사람을 못 믿겠죠,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데, 해결해주지 못한 걸 자녀한테 투사시킨 거예요. 그 불안을. 자, 그 다음에, 120번을 보면, 미분화된 가족 체계 관계 패턴이 세대에 걸쳐 반복된다. 이게 다세대 전수 과정이죠. 그다음 121번. 정서 과정, 지적 과정을 분리하는 방법.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에 내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시험엔 나 입장 취하기로 나왔습니다. 입장 취하기. 이거 지금 나 전달법이거든요. 나 전달법. 근데 나 전달법으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 입장 취하기로 나왔지.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으면 되고 같은 거라고 하는 걸. 그 다음 122번으로 갈게요. 사티의 의사소통 유형 중 회의형은 아까 이제 무시하느냐 존중하느냐였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무시하는 거죠. 아첨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가 무시고. 그죠? 타인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도 존중합니다. 이거 외워야 하고. 그 다음 123번. 클라이언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표면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내적 과정도 다루어진다. 이게 빙상기법이거든요. 아까 빙상기법이 2번 나왔었다고 했는데 사티어 거죠?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자, 그 다음 124번. 가족 성원이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가족에 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화하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 가족 그림입니다. 가족 그림은 내용보다도 이거 사티어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에. 자, 그리고 가족 치료의 치료 도구다. 원가족 도표거든요. 원가족 도표. 근데 이 원가족 도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도 사티어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사티어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원가족 도표도. 얘도 내용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보기 지문에만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사티어 거다라고 하는 정도 일단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126번. 우선, 이제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한다. 그러면 기적 질문이죠? 기적 질문. 그 다음에, 이게 보람 질문이에요, 이게. 보람 질문.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상담의 결과를 어떤 긍정적 변화를 원하는지 질문한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아까 기적 질문도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네,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까 이제 복지관에서 상담 받으러 온 것에 대해서 아까 몇 번이었냐면 87번이었죠. 뭐가 달라지면 복지관에 와서 상담하기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보람 질문이었고요. 자, 그다음 128번. 헬리가가 이 대칭적 관계입니다. 여기 대칭적 관계. 그다음 이제 보완적 관계. 그다음에 초보완적 관계. 여기가 이제 대칭적 관계예요. 여기가 첫 번째 대칭적 관계. 대칭적 관계는 권력과 지위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충고하는 등과 같은 행동을 교환하는 관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평등을 추구하고 경쟁하게 되고 갈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힘이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충고하게 되면 아빠가 애한테 야, 너 그렇게 너무 이렇게 게임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들이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요. 아빠한테 이런 게 지금 대칭적 관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우월한 지위에 지배하고 충고하며 지시하고 다른 사람은 종속적 지위에서 수용하고 순종한다. 이 보완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완적 관계가 좋은 거예요. 상호 보완하는 거니까. 상호 보완.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고. 자, 안정성. 이거 아까 갈등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안정성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 초보완적 관계요. 초보완적 관계는 권력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이제 가족 내에 이제 남편이 가족 권력이 더 있을 때
남편이 이제 뭐, 우리 여행 어디로 갈까? 물어보면 이제 아내가 당신이 결정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그러면 그 제주도로 가는 걸로 하지. 그러면 아내가 제주도는 좀 비싸고 이번에 부산으로 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부산으로 가죠. 그러면 남편이 그럼 부산으로 가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권력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제하고 있죠. 실질적인 통제권을. 그죠? 이제 초보안적 관계.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한 줄로 나왔잖아, 아까. 한 줄로만 나와서 이게 뭐 깊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아직. 그 다음에 129번 보시면,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급해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뭐예요, 이게? 제재기법이죠? 아까 역설적 개입에서, 역설적 지시 세 가지 중에, 그죠? 제재기법. 자, 그 다음 130번. 가족 성원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 보도록 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새로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하는 거. 재구성이죠? 재구성. 이게 이제 재정의 또는 재명명 또는 재규정인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보통은 이제 재구성, 재정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131번. 2번에 나온 건데요. 내담자가 증상을 가진 척하고 부모는 도와주는 척. 이 연극적인 기법이다. 가장기법이. 이게 위장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은 가장기법으로 나와졌어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해 기출문제 보시면 그 42번에서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계기법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문장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는 가장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기법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꺼리는 경우에 가장기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담자는 증상을 가진 척하고 부모는 도와주는 척하고 연기하게끔 하는 거죠. 오히려 문제 행동을 연기하도록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등교 거부증이 있는 아이가 있으면 아이한테는 지금 우리 지금 이 가족 치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한테 학교에 가지 않는 척 하라고 하고 부모한테는 그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도와주는 척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를 드러내는 거를 꺼리는 경우에 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꺼리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해놨죠? 우리 처음에 이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걸 꺼리는 경우에, 라고 이렇게 틀리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 행동을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가족에게 그 행동을 연기하도록 해서 사후적인 패턴을 인식하게끔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2번.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분리시켰다. 아까 뭐였어요? 외현화였죠? 외현화. 자, 여기 이제 문제의를 빼서 문제의 외현화 또는 그냥 외현화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18회 때 삐껴나왔었는데요. 우리 지금 아까 민우침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치료까지는 전부 다 가족 내부에 대한 개입 또는 세대 간의 개입입니다. 환경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가족 환경에 대한 개입이에요. 이제 가족 환경에 대한 개입, 가족 환경에 대한 개입인데 이게 아마 18회 때 나왔죠? 18회 때 가족옹호가 나왔어요. 가족옹호. 18회 때 사례를 하나 주고 이게 뭐냐 물어봤어요. 답은 가족옹호가 답이었거든요. 여기 공공 또는 민간기관들이 가족을 위한 기존 서비스 전달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조직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영미 씨가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이제,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딸과 통화를 해야 내가 가족,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딸과 아빠가 전 남편이 이제 통화할 수 있게끔 계속 했는데, 그 전 남편이 계속해서 아빠가 딸한테 계속 욕설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딸. 사육사가 그걸 알게 돼서 아빠와의 통화를 못하도록 단절시키고 영미 씨,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게 도와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넣어놓고 이게 뭐냐 물어봤어요. 답이 이제 가족옹호가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봤고요. 지금
실천론에 비해서 확실히 설명도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실천론이 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면 이제 기술론은 실천론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실제 점수가 실천론보다 잘 안 나오는 부분이고,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여기 영역을 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온 만큼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온 폭과 그 다음에 나온 깊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은 것까지 굳이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내용이 많거든요. 가족치료 모델도. 근데 이것도 나온 만큼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온 만큼의 깊이와 폭으로 정리한 것이 핵심 요약 노트니까 핵심 요약 노트 계속해서 같이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이팅하고 먼저 강의 마칠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